서울의 밤하늘은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검게 물들어 있었고, 굵은 빗줄기는 북악산 언덕 위에 고립된 저택의 강화 유리를 거세게 때리며 불길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씨 가문의 본가인 이 저택은 가족이 거주하는 안락한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거부하는 차갑고 위험 있는 요새처럼 보였으며, 그 웅장함 뒤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소윤은 광활한 거실 한 구석 그림자 속에 조용히 서서 두 손을 하얀 앞치마 위에 단정히 모으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감각만은 주변의 모든 흐름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고작 3일째 되는 날이었지만 그녀는 이곳의 공기가 일반적인 상류층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날카롭다는 사실을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다른 고용인들은 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길게 줄지어 서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거친 호흡과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의 모습과 흡사했다. 평소 엄격하고 빈틈없는 태도로 저택을 지휘하던 박 실장조차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긴장된 표정으로 굳게 담은 입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정적을 깨고 육중한 엔진 배기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더니 고디오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거칠게 긁는 소리가 저택 안까지 울려 퍼지며 주인 강도진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두 명의 경호원이 육중한 오크나무 문을 열자 차가운 비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쳤고, 그 냉기는 거실의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리며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강도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이 대리석 바닥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몸에 완벽하게 밀착된 검은색 수트는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시각적으로 대변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고,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용인들을 그저 무생물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 어떠한 인간적인 온기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엉망이 된 중년 남자를 짐짝처럼 끌고 들어왔는데, 남자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구타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 사내들은 강도진의 발치 앞 대리석 바닥에 그 남자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고, 둔탁한 파열음이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고용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죽여야 했다. 강도준은 거실 중앙에 놓인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느긋하게 몸을 기대어 앉더니 손목에서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를 풀어 탁자 위에 던지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만들어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고,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잔혹할 정도로 무심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다. 바닥에 처박힌 채 신음하던 남자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소파 위의 남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자비를 구걸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공포가 묻어 있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놈들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타들어가는 담배 끝에 붉은 불빛만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이나 욕설보다 더 무거운 압박감을 주어 공간을 지배했다. 그가 검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신호를 보내자 옆에 대기하던 경호원이 즉시 앞으로 나와 배신자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고, 남자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어쩔 수 없었다라. 도준이 마침내 입을 열자 그의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선고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는데, 그 속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네가 경쟁사의 돈을 받고 대한그룹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했을 때 너는 이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남자를 향해 걸어갔는데,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냉혹하게 울려 퍼졌다. 도지는 남자 앞에 멈춰서서 반짝이는 구두코로 그의 턱을 들어 올려 강제로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했고, 그 눈빛은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나는 무능한 놈보다 배신하는 놈을 더 경멸한다. 감히 내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오만함이 너를 이 꼴로 만든 거야. 도지는 조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발에 힘을 주어 남자의 머리를 다시 바닥으로 지시겼다. 남자의 코와 입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나와 하얀 대리석 바닥과 카펫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다. 주변의 고용인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몇몇 어린 하녀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로의 팔을 붙잡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화려한 거실은 순식간에 피비린내와 고급 향수, 그리고 독한 담배 냄새가 뒤섞인 기괴한 처형장으로 변해버렸고, 누구도 감히 이 상황에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도진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등을 돌리며 손을 휘저어 경호원들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의 태도는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물을 치우는 듯한 태도였다. 깨끗이 처리해 다시는 서울 바닥에서 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 그는 냉정한 명령을 남기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 피로한 듯 눈을 감으며 머리를 뒤로 젖혔다. 경호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질질 끌고 나가자 바닥에는 선명하고 끔찍한 핏자국이 길게 남겨졌고, 박 실장은 당황하여 고용인들에게 어서 치우라는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압도적인 공포에 마비된 고용인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자칫 실수라도 했다가는 불똥이 튀어 자신들도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숨막히는 경직 속에서 한서윤이 대열을 이탈하여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지만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청소 도구함으로 직행하여 소독액을 섞은 따뜻한 물이 담긴 양동이와 하얀 마른 걸레를 챙겨 들고는 망설임 없이 피가 흥건한 현장으로 돌아왔다. 서윤은 핏자국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를 물에 적셔 짠 뒤 침착하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리듬감이 있었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와 끔찍한 광경 앞에서도 그녀는 미간 한번 찌푸리지 않았으며, 마치 엎질은 주스를 닦아내는 것처럼 태연하게 붉은 얼룩을 지워나가고 있었다.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던 강도진은 미세한 인기척에 실눈을 뜨고 담배 연기 너머로 거실 한복판에서 묵묵히 등을 보이며 일하고 있는 작은 여자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함 앞에서 사람들이 기절하거나 울며 비명을 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이토록 감정이 거세된 듯한 평온함을 유지하는 존재는 그에게 생경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도지는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개 숙인 각도를 유지하며 하얀 손으로 붉은 피를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다. 냉철한 이성과 계산으로 점철된 강도진의 세계에 두려움이라는 당연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듯한 이 이질적인 여자의 존재는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름이 뭐지? 강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불쑥 튀어나오자 규칙적으로 들리던 걸레질 소리가 멈추고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서윤은 젖은 걸레를 양동이에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그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는데, 고개를 든 그녀의 맑고 검은 눈동자는 강도진의 서늘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한서윤입니다, 회장님. 이곳에서 일한 지 3일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차분한 톤으로 울려 퍼졌다. 도지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피우던 담배를 크리스털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갔는데 다가갈수록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대기를 짓눌렀다. 그는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고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공포의 징후를 찾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했다. 옴나지 않나. 도준은 바닥에 남은 희미한 핏자국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섞여 있었다. 피, 폭력, 그리고 나라는 사람까지.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치거나 기절했을 텐데 서윤은 아주 잠시 눈을 깜빡였을 뿐 시선을 바닥의 핏자국에서 다시 그에게로 옮기며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제가 고용된 이유는 이 저택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장님, 얼룩은 그저 얼룩일 뿐입니다. 그것이 와인이든 피든 제 임무는 그것을 깨끗이 지우는 것이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강도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는데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순수한 흥미와 기묘한 인정이 담긴 미소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부려왔지만 일개 가정부가 이토록 건조하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공포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재미있군. 도준은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저 깨끗하게 치워. 만약 내일 아침에 얼룩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땐 네가 이 바닥을 닦는 마지막 날이 될 거다. 도준의 넓은 등이 계단의 굴곡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윤은 깍듯하게 인사를 유지하다가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에 대치 상황에서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대항하느라 온 신경을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남은 핏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다른 고용인들의 겁에 질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창밖의 폭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한서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위험한 남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지키며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찼다. 며칠 전 거실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사건의 여파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강도진의 저택에는 또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번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더욱 숨막히는 정신적인 전장이었다. 대양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계열사 사장들이 비밀리에 저택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도진의 서재 옆에 위치한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방탄 유리로 마감된 창문은 블라인드로 굳게 닫혀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어둑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만이 차가운 빛을 내뿜으며 원탁에 둘러앉은 6 남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마치 석고상을 보는 듯 타텀리다. 강도준은 상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맞은편에 앉은 최 전무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최 전무는 도진의 이복 동생인 강민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도진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도진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도진은 이미 첩보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 회장님, 최근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사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가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 전무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을 꺼냈지만 그 눈빛에는 도진의 실책을 유도하려는 교활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었는데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고, 지금 최 전무의 미간에 맺힌 땀방울은 그가 도진의 침묵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우려라. 도진이 짧게 내뱉은 한마디는 회의실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뜨리는 듯했고, 참석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우려라는 것이 회사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자리를 흔들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군. 최 전무의 얼굴이 일순간 붉어졌다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대양그룹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실장이 인터폰을 통해 다과를 준비했다는 신호를 보냈고, 도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여 입장을 허가했다.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트롤리를 밀며 조용히 들어왔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카펫 위를 미끄러지듯 소리가 없었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단정한 유니폼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다른 고용인들은 도진이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기피하여 서로 미루기 바빴지만, 서윤은 박 실장의 지시를 받고 아무런 불평 없이 찻잔과 찻주전자를 챙겨 들어왔다. 그녀는 참석자들의 뒤를 돌며 능숙한 솜씨로 찻잔을 놓고 차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뜨거운 찬물이 쪼르륵 따르는 소리만이 적막한 회의실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윤은 사람들의 대화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오로지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귀는 그들의 대화통과 호흡을 예민하게 캐치하고 있었다. 서윤이 도진의 옆으로 다가갔을 때 도진은 여전히 최 전무를 노려보며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이 평소 즐겨 마시는 얼그레이 차가 아닌 누군가가 특별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주방장이 건네준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생수를 그의 앞에 놓으려 했다. 그 순간 서윤의 코끝에 아주 미세하지만 낯선 향기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물, 비린내와는 확연히 다른 냄새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지하지 못했을 그 냄새는 쌉싸름하면서도 묘하게 달콤한, 마치 복지하는 생화문드에서 나는 냄새와 흡사했고, 서윤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빠르게 오갔다. 만약 지금 이 물에 문제가 있다고 소리친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회장과 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 즉시 처형당할 수도 있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물을 내놓았다가 도진이 그것을 마시고 쓰러진다면 그녀는 암살 방조범으로 몰려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다. 서여윤은 곁눈질로 최 전무를 훔쳐보았는데, 그는 대화를 계속하면서도 시선은 묘하게 도진의 물잔 쪽을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고, 그 초조한 눈동자는 서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시간이 없었다. 도진이 목이 타는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을 찾으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서윤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척하다가 일부러 손목에 힘을 빼며 발을 헛디딘 연기를 했고, 중심을 잃은 몸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도진의 무릎과 허벅지 위로 쏟아졌다. 아세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차가운 물은 도진의 최고급 수트 바지를 흠뻑 적셨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 감돌았고, 최 전무를 비롯한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감히 냉혈한 강도진에게 물을 쏟다니, 그것도 중요한 회의 도중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도진은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젖은 바지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파편을 줍는 신용을 하고 있는 서윤을 향해 짐승처럼 사나운 눈빛을 쏘아붙였다. 이게 무슨 짓이지?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그는 거칠게 서윤의 팔뚝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서윤의 하얀 팔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최 전무가 짓고 있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최 전무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는 듯 혀를 차며 비꼬기 시작했다. 강 회장님,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기본도 안 된 한여를 들이다니요. 아랫사람 관리가 이 모양이니 회사 경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 말은 도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정타였고 도진은 최 전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하게 웃었다. 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잡쳤으니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다들 나가십시오. 그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사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최 전무는 흩어진 유리 조각과 무릉덩이를 아쉬운 듯 바라보다가 도진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밀려 결국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단둘만 남게 되자 도진은 잡고 있던 서윤의 팔을 거칠게 놓으며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네오. 일부러 그랬지. 도진은 서윤의 턱을 움켜쥐고 들어 올리며 으르렁거렸는데 그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상대해본 경험으로 그녀의 실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며칠 전 피웅덩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여자가 고작 차를 서빙하다가 발을 헛디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윤은 턱이 으스러질 듯 단 고통 속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고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타이밍이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더 이상 연기하던 한여의 떨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진은 그녀의 뚱딴지 같은 대답에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힘을 주었다. 변명치고는 아주 창의적이군. 무슨 냄새? 아몬드 냄새요. 서윤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물잔에서 비릿한 아몬드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아노칼륨 청상아리 특유의 향기 말입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풀어 그녀를 놓아주었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닥에 쏟아진 물과 깨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방금 전 그가 마시려던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치사량의 독극물이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최 전무의 그 묘한 태도와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형 휴대용 독극물 반응 키트를 꺼냈다. 평소 의심이 많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도진은 바닥에 고인 물에 키트의 끝부분을 살짝 적셨고 몇 초가 지나지 않아 투명했던 시약의 색깔이 검붉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명백한 양성 반응이었다. 도진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검게 변한 키트를 바닥에 던졌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과 함께 자신의 목숨이 방금 전 이 보잘것없는 한여의 손에 의해 구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분노가 아닌 깊은 탐색과 경계로 바뀌어 있었다. 네오, 정체가 뭐지? 도진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일개 가정부가 청상아리의 냄새를 맡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 연기까지 한다. 게다가 반응 키트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내 옷에 물을 쏟아 서윤은 흐트러진 앞치마를 바로잡으며 다시 공손한 자세로 돌아갔다. 저는 그저 후각이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할 뿐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제 고용주가 눈앞에서 독을 마시고 죽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고용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기계적이었지만 도진은 그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읽어냈다. 이 여자는 단순히 감각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훈련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가 무엇이든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도진은 젖은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켜는 대신 그것을 입에 문 채 서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덕분에 목숨은 건졌군. 하지만 착각하지 마.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줄 생각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저 바지가 젖어서 불편하실 테니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파편을 치우기 위해 다시 허리를 숙였고 도진은 그런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이 집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돈을 노리거나 정보를 캐내거나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 안으로 불쑥 들어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대담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켜냈다. 한서윤. 도진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오늘 일은 비밀이다. 만약 입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땐 네가 구한 내 목숨으로 네 목을 조르게 될 거야. 도진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서윤은 그 말 속에 담긴 일종의 공범의식을 감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다. 도진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저택을 둘러싼 숲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제 저택 안에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회의실 안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의심스러우면서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등 뒤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저 여자라는 사실이 그를 묘하게 자극했다. 서윤이 정리를 마치고 트롤리를 밀고 나가려 하자 도진이 등 뒤에서 나직하게 말했다. 내일부터 내 전담 시중은 네가 든다. 음식, 물, 옷, 모든 것을 네가 검수해. 그것은 승진이자 동시에 족쇄였다. 도진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그의 방패막이가 되라는 명령이었다.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복도로 나온 서윤은 떨리지 않는 손으로 트롤리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호랑이의 등 위에 올라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복도의 공기를 배부 깊숙이 채웠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도진의 서재는 저택 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금기의 성격이라 불리며 박 실장조차 허락 없이는 발을 들일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다. 짙은 마호가니 책장으로 둘러싸인 이 방은 묵직한 고서, 냄새와 오래된 위스키 향이 배어 있어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무게감이 느껴졌고 창문은 항상 두꺼운 벨벳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했다. 한서윤은 도진의 전담 수행원으로서 처음으로 이 금단의 구역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서재의 청소와 문서 정리라는 표면적인 명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는데, 도진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는 극비 탑 시크릿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파일 하나가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한그룹의 차기 인수합병 대상 기업에 관한 민감한 내부 정보였다. 그것은 명백한 미끼였다. 도진은 그녀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내용을 훔쳐보거나 혹은 그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이었다. 서윤은 먼지털이개를 들고 책상으로 다가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펼쳐진 서류에 단 1초도 머무르지 않았으며 마치 그것이 투명한 공기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서류 파일의 모서리 끝부분만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린 뒤 그 아래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는 파일의 각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원래 자리에 정확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나 호기심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청결을 유지하겠다는 직업적인 의무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도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흘끗거리며 내용을 확인하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의식하여 부자연스럽게 행동했을 텐데, 그녀는 그 서류를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궁금하지 않나? 도진이 침묵을 깨고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저 종이 한 장이면 네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거머쥘 수도 있는데.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도진을 향해 돌아섰다. 제 고용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는 돈보다는 제 목숨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고양이처럼 목숨이 9개가 아닙니다. 도진은 픽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그녀의 현명한 처신에 대한 일종의 합격 신호였다. 현명하군. 아니면 겁이 많거나. 그는 파일을 덮어 서랍 속에 집어넣으며 그녀에게 나가봐도 좋다는 손짓을 했다. 1차 테스트는 통과였지만 도진의 의심은 그리 쉽게 거두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저택의 별채로 이어지는 정원길을 따라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고 있었는데, 잘 가꾸어진 조경수 뒤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나 그녀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는 도진의 이복동생인 강민철 이사였다. 겉으로는 젠틀하고 유능한 사업가인 척했지만 그 눈빛 뒤에는 형에 대한 열등감과 탐욕이 이글거리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자네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군. 우리 형님의 목숨을 구하고 전담 수행원이 되었다는 대단한 아가씨. 민철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지만 그에게서는 뱀과 같은 차갑고 끈적한 기운이 풍겨나왔다. 형님이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 좀처럼 없는데 자네에게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나 보군.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사님,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철이 교묘하게 발을 옮겨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다. 운이라 운도 실력이지. 민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 넣었다. 형님이 요즘 너무 예민해서 걱정이야. 동생으로서 형님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싶은데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 그의 말은 그럴듯한 포장지였지만 내용은 명백한 매수였다. 그 상자 안에 아주 작은 칩이 들어있어. 형님 서재 책상 밑이나 소파 틈새 같은 곳에 붙여두기만 하면 돼.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자네는 이 저택에서 평생 일해도 못 받을 퇴직금을 오늘 당장 받게 될 거야. 5억.
아니 원한다면 10억도 가능해. 서윤은 주머니 속에 이물감을 느끼며 잠시 침묵했다. 지금 여기서 거절한다면 민철은 그녀를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하려 들 것이고 소란을 피운다면 도진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 계산을 마친 뒤 순종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님의 형제애가 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민철은 만족스러운 듯 서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말이 통하는 친구네. 형님은 의심이 많아서 자네 같은 똑똑한 사람을 오래 두지 않을 거야. 줄을 잘 서야지. 오늘 밤 기대하겠네. 그는 유유히 사라졌고 서윤은 차가워진 손으로 주머니 속의 상자를 움켜쥐었다. 그날 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서윤은 간 내린 블랙커피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다시 도진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안에서 들려오는 도진의 목소리는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서여윤은 찻잔을 도진의 책상 위에 내려놓은 뒤 물러나지 않고 주머니에서 민철이 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손톱만 한 크기의 최첨단 도청 장치를 꺼내더니 도진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찻잔 바로 옆에 내려놓았다. 검은색 칩은 조명 아래서 불길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진은 칩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올려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흥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게 뭐지? 최신 유행하는 장식품은 아닌 것 같은데 강민철 이사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형님의 건강이 염려되신다며 서재 책상 밑에 부착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가로 10억을 제안하셨고요. 도진은 칩을 집어들어 손가락 사이로 굴리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동생이 돈을 꽤 많이 썼군. 그런데 너는 10억을 포기하고 이걸 나에게 가져왔다. 왜지? 내가 너에게 주는 월급은 그에 비하면 푼돈일 텐데 10억은 큰 돈이지만 죽은 사람은 돈을 쓸 수 없으니까요. 서윤의 대답은 직설적이고 냉철했다. 제가 이 칩을 설치하는 순간 저는 이사님에게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이사님은 목적을 달성하면 증거 인멸을 위해 저를 가장 먼저 제거하실 겁니다. 반면에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 적어도 제 목숨은 연명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도진은 소리내어 웃었다. 이번에는 비소가 아닌 진짜 즐거움이 담긴 웃음이었다. 그는 이 여자의 솔직하고 계산적인 면모가 마음에 들었다. 충성심이나 도덕심 같은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존 본능에 입각한 그녀의 선택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다. 네오는 정말 볼수록 물건이군.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 네 판단이 옳았어. 민철이는 일을 처리한 뒤에는 반드시 꼬리를 자르는 놈이지. 너는 오늘 10억 대신 목숨을 건진 거야. 그는 칩을 서윤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설치해. 서윤은 의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하지만 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말이야. 책상 밑 아주 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붙여. 도진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놈이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들려줘야지. 물론 그 정보가 사실일지 거짓일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저 칩을 통해 놈을 낚는 미끼를 던질 거다. 서윤은 즉각 도진의 의도를 파악했다. 역정보를 흘려 민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작전이었다. 그녀는 칩을 받아들고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수신감도가 가장 좋은 위치에 능숙하게 칩을 부착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섰을 때 도진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눈과 귀가 된다. 도진이 선언하듯 말했다. 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민철이가 너에게 접근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보고해. 네가 내 등을 지켜준다면 나도 너를 그 어떤 위협에서도 지켜주지. 그게 내 방식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창밖에 붉은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차가운 서재의 공기는 이제 두 사람의 암묵적인 동맹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고 서윤은 이제 방관자가 아닌 플레이어로서 체스판 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며칠째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고 굵은 빗방울들이 저택의 지붕과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들겨대는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포화 소리처럼 요란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지만 그 어둠은 평소와는 다른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강도진은 얕은 잠조차 이루지 못한 채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예민한 감각은 빗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이질감을 포착하고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갑자기 저택 전체를 관할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의 제어 패널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더니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모든 전력이 차단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인해 메인 서버가 다운된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만이 간헐적으로 번쩍이며 실내를 비추었고 그 찰나의 순간 도진은 열린 발코니 문을 통해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목격했다. 쥐새끼들이 제 발로 기어들어왔군. 도진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글록 19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놈들은 이미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덤벼들었다. 총을 쏠 틈도 없이 날카로운 단검이 허공을 갈랐고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하며 가장 가까이 있는 암살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암살자의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의 난투극은 처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도진은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암살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고 수적 열쇠는 무시할 수 없는 불리함이었다. 마지막 남은 암살자가 도진의 빈틈을 노리고 뒤에서 덮쳐올 때 도진은 팔로 급소를 방어하며 돌려차기로 상대를 날려버렸지만 그 과정에서 왼쪽 옆구리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옆구리를 강타했지만 도진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암살자의 머리를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에서 픽하는 파열음과 함께 마지막 적이 숨을 거두었다. 잠시 후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며 희미한 조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도진의 침실은 부서진 가구와 쓰러진 시체들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경호팀장과 대원들이 뒤늦게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도진은 이미 셔츠를 입어 상처를 가린 채 차가운 표정으로 시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늦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게 깔려 있었고 경호팀장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회장님. 도준은 손을 휘저어 그들의 변명을 잘랐다. 시체 치워. 그리고 오늘 일은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선 안 돼. 내가 다쳤다는 소문이 돌면 주가부터 요동칠 테니까.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시체를 수습하고 방을 정리하는 동안
도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서재로 향했지만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셔츠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를 부를 수 없었다. 주치의조차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상을 노출하는 것은 적들에게 사냥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서재 안쪽에 마련된 개인 휴게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상자를 꺼내고 젖은 셔츠를 벗어던졌다. 거울에 비친 그의 옆구리에는 약 10cm가량의 깊은 자상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바지춤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지만 시야가 흐려지며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서 봉합하기에는 상처의 위치가 너무 까다로웠고 출혈량도 많았다. 그때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한서윤입니다. 따뜻한 차와 진통제를 가져왔습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노려보았다. 필요 없어. 물러가.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문 밖의 인기척은 사라지지 않았다. 피냄새가 납니다. 회장님.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복도 끝까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다른 고용인들이 깨어나기 전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도진은 헛웃음을 삼켰다. 이 여자의 후각은 정말이지 저주스러울 정도로 예민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스로 처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비틀거리며 다가가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윤은 트레이를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도진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의 눈은 상처를 보고도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전문가처럼 상처의 깊이와 출혈량을 가늠하고 있었다. 도진은 벽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경계하며 권총을 쥐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 위협적인 총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에게 다가가 팔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이리 주십시오. 서윤은 도진의 손에 들려있던 소독용 거즈와 봉합도구를 자연스럽게 가져갔다. 도진이 저항하려 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엄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가만히 계세요.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쇼크가 올 겁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저택의 모든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녀의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기묘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도진은 힘이 빠진 팔을 늘어뜨리며 소파에 몸을 맡겼다. 서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 주변을 깨끗이 닦아내고 지혈제를 뿌린 뒤 바늘에 실을 꿰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사람처럼 그녀는 찢어진 살갗을 단단히 봉합해 나갔다. 네오, 정체가 뭐야? 도진은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리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물었다. 가정부가 바느질을 잘하는 건 이해하지만 살을 꿰매는 건 다른 문제지. 의대생이었나? 아니면 군의관 출신인가? 마취도 없이 생사를 꿰매는 고통 속에서도 도진의 정신은 날카롭게 그녀를 파고들었다. 서윤은 시선을 상처에 고정한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의대를 다녔습니다. 본과 3학년 때 중퇴했지만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땀을 닦은 뒤 다시 바늘을 움직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을 갚느라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법보다는 시체 닦는 법을 먼저 배웠지만 기본기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짧은 고백은 도진에게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만 생존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해야 했던 그 처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이 작은 여자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았다. 앞에 오실 겁니다. 서윤이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거즈를 덧대고 붕대를 감아 도진의 허리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차가운 도진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도진은 기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도감이었다. 처치가 끝나자 서윤은 피 묻은 도구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까지 완벽하게 닦아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가정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도진에게 물을 건넸다. 진통제입니다. 드시고 주무셔야 회복이 빠릅니다. 오늘 밤은 제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도진은 약을 받아 삼키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외지 강민철이 준 칩을 이용해 나를 팔아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죽으면 너는 자유의 몸이 되고 큰돈도 챙길 수 있었어. 서윤은 젖은 수건을 정리하며 그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강민철 이사님은 약속을 지킬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환자가 제 눈앞에서 죽는 꼴은 못 봅니다. 그게 비록 악명 높은 냉혈한이라 할지라도요. 그녀가 살짝 뒤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도진이 처음 보는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회장님은 생각보다 나쁜 고용주는 아니십니다. 적어도 제 월급은 밀리지 않으니까요. 도진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약기운이 돌면서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평소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지만 오늘 밤은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무거웠다. 문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적들이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고 있었지만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지켜주는 이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가지마. 도진이 잠결에 중얼거리듯 말했다. 거기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서윤은 나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의자를 끌어와 도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네, 여기 있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도진의 귓가에 울렸다. 도진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서윤의 실루엣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함께 평온한 리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강도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유는 잠든 도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풀어지자 그 역시 지치고 상처받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보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이 위험한 남자가 자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 또한 이 남자에게 묘한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허물어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는 분명 새로운 국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작은 방 안의 고요함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폭풍구가 휩쓸고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강도진의 저택 안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대한그룹 창립 기념 자선 파티는 재계의 거물들과 정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례 행사였기에 도진은 며칠 전 입은 옆구리에 자상을 숨긴 채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다. 그가 불참한다면 건강 이상설이 퍼져 주가 폭락을 유발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도진은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이를 악물고 복대를 단단히 조여 맸는데 상처 부위가 눌리는 고통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는 진통제를 평소의 2배나 삼켰지만 식은땀이 흐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오늘 밤 그에게는 자신을 부축해줄 지팡이이자 등 뒤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감시해줄 믿을 수 있는 눈이 절실히 필요했다. 준비 끝났습니다. 회장님.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들어왔을 때 도진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평소의 수수한 유니폼과 질끈 묶은 머리 대신 그녀는 짙은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도진이 알던 가정부 한서윤이 아니었다. 드러난 어깨 라인은 우아했고 화려한 장식 없이 몸을 타고 흐르는 드레스는 그녀의 숨겨진 기품을 완벽하게 살려내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가와 그의 비뚤어진 넥타이를 능숙하게 고쳐 매주었다.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약 식은땀이 흐르거나 안색이 창백해지면 제가 즉시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자리를 뜨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로서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내 걱정은 접어두고 너나 잘해. 오늘 밤 너는 내 파트너이자 비서 자격으로 가는 거야. 실수하면 네가 그토록 아끼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도진은 짐짓 차갑게 말하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팔짱을 끼웠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이나 완벽한 파트너처럼 서로에게 의지한 채 저택을 나섰다. 리무진에 오르는 그들의 모습은 비장함을 넘어선 어떤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파티 장소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과 최고급 샴페인 그리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들로 치장한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이 서윤을 대동하고 입구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냉혈한 강도진이 여자를, 그것도 재벌가의 영예나 유명 연예인이 아닌 낯선 여자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뉴스거리였다. 도진은 쏟아지는 시선과 질문 공세 속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서윤의 팔을 잡은 손에는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진통제 효과가 돌고 있었지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체력이 소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그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몸을 밀착시켜 그가 무게중심을 자신에게 기댈 수 있도록 유도했다. 3시 방향.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 재킷 안쪽이 불룩합니다. 무기를 소지한 것 같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유지한 채 샴페인 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도진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회장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는데 화려한 파티장 이면에 숨겨진 위협 요소를 찾아내는 그녀의 능력은 전문 경호원보다 더 뛰어났다. 그놈은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사설 탐정이야. 신경 쓸 것 없어. 도진이 나직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보다 9시 방향. 웨이터들이 너무 자주 교대하고 있어. 특히 저 긴 머리 웨이터는 쟁반을 든 손보다 눈이 더 바쁘군. 도진의 지적에 서윤은 그쪽을 곁눈질로 확인했고 웨이터의 귀에 꽂힌 이니어가 일반적인 호텔 직원용이 아님을 간파했다. 그들은 군중 속을 헤치며 인사를 나누는 척했지만 사실은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며 적들의 배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서윤은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거짓 웃음 뒤에 숨겨진 적에 그리고 도진을 향한 은밀한 살기들을 읽어내어 실시간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도진은 그녀의 정확한 분석에 내심 감탄하며 이 여자가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군중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강민철 이사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도진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시선은 도진을 훑어본 뒤 옆에 있는 서윤에게 머물렀다. 형님, 오셨습니까? 몸도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분은 누구신지 우리 집 가정부와 묘하게 닮으셨네요. 민철의 도발은 노골적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이 가정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도진의 위신이 깎일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네가 안경을 바꿀 때가 된 모양이구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그렇게 어두워서야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냐.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선언하듯 말했다. 이 사람은 내 개인 비서이자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다.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그 혀가 잘리는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어. 민철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서윤은 도진의 거침없는 비외,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민철은 곧 표정을 관리하며 비릿한 미소를 되찾았다. 농담도 참 살벌하게 하십니다. 사실 형님과 조용히 의논드릴 사업 안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눈과 귀가 너무 많으니 제가 미리 준비해둔 VIP 룸으로 가시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도전장이었다. 도진이 거절한다면 겁쟁이로 비칠 것이고 민철은 그것을 빌미로 주주들을 선동할 것이다. 안 됩니다. 함정입니다. 서윤이 도진의 손등을 살짝 꼬집으며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안심시키듯 토닥였다. 알아.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는 법이지. 가자. 도진은 민철을 향해 턱짓을 했다. 앞장서 그들은 민철의 안내를 받아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서윤은 핸드백 속에 숨겨둔 호신용 스프레이와 만년필 형태의 전기 충격기를 만지작거리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뒤따라 들어온 경호원들이 육중한 문을 걸어 잠갔다. 라운지 안에는 이미 민철의 신복들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창밖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실내는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었다. 민철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와인잔을 돌리며 본색을 드러냈다. 형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회장 자리. 너무 오래 앉아 계셨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제 편안하게 요양이나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도진은 코웃음을 치며 맞은편 소파에 앉으려 했지만 옆구리의 통증이 극심해져 순간적으로 비틀거렸다. 서윤이 재빠르게 그를 부축해 앉혔지만 민철은 그 찰나의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아,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칼침을 맞았다더니 그런 몸으로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허세도 끝입니다. 민철이 손가락을 튕기자 대기하고 있던 사내들이 무기를 꺼내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여기서 형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진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죠. 물론 저 예쁜 비서 아가씨도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될 테고. 민철의 눈에는 광기가 번득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도진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회장직을 찬탈할 계획이었다. 서윤은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호텔의 화재 경보기가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5분 안에 경찰과 소방대가 들이닥치겠죠. 그녀는 핸드백에서 라이터를 꺼내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 센서를 겨냥했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었지만
적들의 발을 묶기에는 충분했다. 똑똑한 척하는군. 민철이 비웃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전파 차단기가 작동 중이라 외부 통신은 불가능해.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터지기 전에 너희들은 벌집이 될 거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진은 부상으로 인해 전투력이 반감된 상태였고 서윤은 비전투원이었다. 그러나 도진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재킷 단추를 풀었다. 서윤아, 그가 나직하게 불렀다. 내 뒤에 있지 마. 내 옆에서. 오늘은 내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거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것은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타인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이자 애정의 표현이었다. 서윤은 라이터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방의 구조와 적들의 위치, 그리고 탈출 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대답과 동시에 민철의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고요했던 라운지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것은 우아한 사교 파티의 끝이 아니라 생사를 건 피해 연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VIP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깨진 유리 조각과 값비싼 술이 바닥에 흩뿌려지며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강민철의 수하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자 강도진은 옆구리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억누르며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훈련된 격투기 선수의 타격과도 같은 묵직한 한 방에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다른 두 명이 도진의 양쪽 팔을 노리고 쇄도에 들어왔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어 한 명의 발차기를 피한 뒤 그대로 회전력을 이용해 팔꿈치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뼈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지만 도진 역시 상처가 터진 듯 하얀 셔츠 위로 붉은 핏자국이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수적 열쇠는 명확했고 민철은 소파 뒤 안전한 곳에서 이 잔혹한 광경을 즐기듯 와인을 홀짝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한편 한서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침착하게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사내의 눈을 향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내던져 시야를 가린 뒤 핸드백에서 꺼낸 만년필형 전기 충격기를 상대의 목덜미 급소에 정확히 꽂아 넣었다.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경동맥 근처에 신경다발을 가격당한 사내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도수 높은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쳤고 깨진 병에 날카로운 파편을 무기 삼아 자신에게 접근하는 이들을 견제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이는 깡패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한 본능과 계산이 결합된 처절하고도 효율적인 방어술이었다. 하지만 혼전이 거듭될수록 체력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진은 부상으로 인해 점차 움직임이 둔해졌고 이를 놓치지 않은 민철의 경호팀장이 도진의 등 뒤로 돌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안 돼요.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려 도진을 밀쳐냈고 둔탁한 파이프는 도진의 어깨 대신 서윤의 팔을 강타했다. 이윽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서윤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도진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진의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더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살기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신을 공격하던 사내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들어 올려 벽에 내리꽂았다.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저주처럼 소름 끼쳤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에는 더 이상 방어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로지 눈앞의 적을 파괴하고 말살하겠다는 파괴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윤을 감싸 안으며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분쇄해버렸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라운지의 문이 굉음과 함께 폭파되듯 열렸고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무장 병력들이 영희 속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경찰이 아닌 도진이 비밀리에 양성해온 사설 특수부대인 섀도우 팀이었다. 전파 차단기가 작동 중이었지만 서윤이 기지를 발휘해 스프링클러 센서를 터뜨리기 직전 미리 약속된 비상 주파수로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전원 제압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도진이 피를 토하듯 명령하자 섀도우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민철의 수하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승리를 확신하던 민철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뒷걸음질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된 뒤였다. 도준은 피 묻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철에게 다가갔다. 그의 하얀 셔츠는 반쯤 붉게 물들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민철은 소파 뒤로 숨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장난 좀 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형제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요. 형제 도진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민철의 멱살을 잡아 끌어 탁자 위로 내동댕이 쳤다. 와인잔들이 깨지며 붉은 액체가 민철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네가 선을 넘었을 때 너는 이미 내 동생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내 몸에 도단한 종기를 잘라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다. 도진은 옆에 있던 섀도우 팀장에게 손을 내밀었고 팀장은 말없이 검은색 태블릿 PC를 건넸다. 도진은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민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민철의 차명 계좌, 비자금 장부, 그리고 그가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언론사에 전송되고 있는 진행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주식은 방금 공매도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되었고 네가 숨겨둔 돈은 국세청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10분 뒤면 검찰이 들이닥쳐 너를 긴급 체포할 거다. 도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차분했다. 너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대한그룹의 이름으로 널 보호해주는 일은 없을 거다. 민철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공포와 허무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도진의 발목을 잡고 매달렸지만 도진은 가차없이 그를 발로 차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끌고 가.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섀도우 팀원들이 재기불능 상태가 된 민철을 짐짝처럼 끌고 나가자 라운지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도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는 서둘러 서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서윤은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도진을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상처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내 상처가 문제야. 도진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서윤의 부어오른 팔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조심스럽기 그지없었다. 왜 끼어들었어? 도망치라고 했잖아.
바보 같은 여자.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은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도진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었다. 회장님은 제 고용주이시고 저는 회장님을 지키는 것이 임무니까요.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건 싫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진은 서윤을 부축해 일으키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밤 청소를 끝낸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다. 플랜 오메가 가동. 민철과 연루된 모든 세력을 뿌리 뽑아. 이사부터 말단 직원까지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쓸어버려. 그날 밤 서울 전역에서는 소리 없는 숙청이 진행되었다. 민철에게 줄을 섰던 임원들은 자택에서 체포되거나 해임 통보를 받았고 그들의 비리 자료는 낱낱이 공개되었다. 도진이 심어둔 정보망과 사설부대는 밤새도록 움직이며 대양그룹 내부의 썩은 환부들을 도려냈다. 그것은 잔혹하고도 신속한, 문자 그대로 냉혈한의 방식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진과 서윤은 병원 응급실이 아닌 저택으로 돌아왔다. 도진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고 서윤 역시 그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직접 치료를 자청했다. 다시 도진의 침실. 서윤은 찢어진 드레스 대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능숙하게 도진의 상처를 봉합하고 소독했다. 치료가 끝나고 도진은 침대 헤드에 기대어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서윤이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 하자 도진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어디가? 도진이 물었다. 죽을 준비를 하러 갑니다. 서윤이 덤덤하게 대답하자 도진이 눈을 크게 떴다. 죽하고 회복식 말입니다. 회장님은 피를 많이 흘리셨으니까요. 서윤의 작은 농담에 도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는 정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들었다 놨다 하는 재주가 있었다. 가지마. 도진은 그녀를 잡아당겨 침대 옆에 앉혔다. 지금은 죽보다 네가 필요해. 내 옆에 있어. 네가 없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것은 천하의 강도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리광이자 고백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밤새 겪은 공포와 긴장이 밀려와 피곤했지만 도진의 손을 잡은 채 느껴지는 온기 덕분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을 만끽했다. 이제 강민철은 사라졌고 대양그룹 내에서 도진의 권력에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도진에게 있어 가장 큰 수확은 권력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이 여자가 보여준 헌신에 대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답하겠노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녀가 위험에 처하게 두지 않겠노라고.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했고 강도진의 저택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먹구름도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한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저택의 정원에는 매화가 수줍게 봉고리를 터뜨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저택 내부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파격적이었다. 지난 몇 주간 대양그룹 내부는 피바람이 부는 숙청의 시간을 겪었다.
강민철과 결탁했던 모든 임원과 외부 세력은 도진의 치밀한 계획 아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 빈자리는 도진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실력파 인재들로 채워졌다. 이제 강도진의 권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 앞에는 냉혈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더 이상 하얀 앞치마와 수수한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도진이 직접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핏이 돋보이는 재킷과 슬랙스는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켰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기품을 풍겼다. 그녀는 이제 이 저택의 가정부가 아니라 대한그룹 회장실 직속 비서실장이자 강도진의 유일한 최측근으로서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직도 어색한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서윤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강도진은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고, 특유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우라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해져 있었다. 하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봄 햇살처럼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걸레와 빗자루가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요. 서윤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자 도진은 뚜벅뚜벅 걸어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손수 그녀의 재킷깃을 정리해주며 나직하게 말했다. 익숙해져야 할 거야.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내 생명을 구했고 내 등을 지켰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자리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도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니라 대한그룹의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진 순금 배지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원증이 아니다. 내 부재 시 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증표야. 이제부터 네 말은 곧 내 말이고 네 결정은 곧 내 결정이다. 서윤은 배지를 받아들고 그 무게를 손끝으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도진이 그녀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와 책임의 무게였다. 회장님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를 한다면 가차없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눈과 귀가 되기로 했지. 장식품이 되기로 한 건 아니니까요. 걱정 마. 너는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도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가자. 늙은 여우들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거야.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택을 나섰고,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은 그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살아남은 이사들은 창백한 얼굴로 출입문만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머릿속은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서자 전원이 기립하여 고개를 숙였다. 도진은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상석으로 걸어갔고, 그 옆에는 한서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도진이 자리에 앉자 이사들은 쭈뼛거리며 착석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차가운 시선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축하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생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내 경영 철학에 반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강민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도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율했다.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오늘부로 내 비서실장이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된 한서윤 이사입니다. 앞으로 내 스케줄과 결제 서류, 그리고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는 모두 한 이사를 거쳐야만 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 이사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나에 대한 항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목례를 했다. 한서윤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대한그룹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이사들은 그녀가 단순한 낙하산 인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은 도진과 닮아 있었고 그 냉철함은 이미 그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피곤하군. 예전에는 이 늙은이들을 상대하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지루하기만 해.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었다. 서윤은 능숙하게 허브차를 우려내 도진의 앞에 놓았다. 지루하시다는 건 그만큼 평화롭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칼날 위를 걷는 대신 탄탄대로를 달리실 준비를 하셔야죠. 그녀는 도진의 스케줄표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덧붙였다. 도진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다가 서류를 보고 있는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는 궁금하지 않나? 내가 왜 하필 너를 선택했는지. 세상에는 똑똑하고 유능한 여자가 널리고 널렸는데 말이야. 서윤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제가 아몬드 냄새를 맡아서입니까? 아니면 회장님의 상처를 꿰매드려서입니까? 그것도 이유 중 하나지.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내가 가장 비참하고 약해졌을 때 너는 나를 괴물이나 돈 보따리로 보지 않았어. 너는 나를 그냥 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켜줘야 할 사람으로 봤지. 내 평생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다. 도진은 뒤를 돌아 서윤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 너라는 여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증명해 보이기로. 너는 내게 단순한 비서나 파트너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안식처이자 내가 돌아갈 유일한 집이다. 서윤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항상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도 도진은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녀의 차가운 현실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유일한 남자였다. 회장님은 정말 구제불능의 로맨티시스트시군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서 당신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계약 성립이군. 이 계약은 종신계약이다. 해지는 없어. 토해직금은 두둑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서윤이 농담으로 받아치자 도진은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내 전 재산과 내 목숨 그리고 내 마음까지 전부 너에게 주지.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풍경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기댄 채 서 있었다.
한때는 피와 음모로 얼룩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들의 발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냉혈한 총수는 평범했던 가정부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평범했던 가정부는 냉혈한 총수의 곁에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다. 두 사람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검이 되어줄 것임을 알기에 그들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하고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었다.